저번 시간에 여러분하고 조금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조금 서둘렀던 것 같아요. 요 이야기는 나중에라도 조금 더 이제 반복할 수가 있어요. 자, 반고호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고호의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종교적인 어떤 기독교적인 이제 그런 숨어 있는 의미이다. 그것은 이제 반고호의 전기를 우리가 읽어봐도 아버님이 목사였고 자기 아버님처럼 자기도 목사가 되려고 하다가 거절당하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해요. 그 다음에 전도사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너무 열성적으로 일을 하는 바람에 특히 이제 그 탄광촌에서 그래서 또 그것도 이제 쫓겨나고 그래서 이제 그림을 택하게 됐는데 그 그림 속에 자연히 성직자로서 자기 일생을 헌신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숨어 있는 욕망이 이제 그림 속에 들어와 있다. 그런 그 정기적인 사실을 너무 믿을 건 없지만 반고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런 꿈이 성직자가 되려고 했던 꿈이 그림 속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반고한테 영향을 줬던 밀레의 그림이라든가 또 낭만주의 이후에 나무 특히 이제 그 사이프러스 또 전나무 이런 것을 많이 그렸던 가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독일 낭만주의 화가의 이제 그림도 잠깐 이제 같이 봤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그 별이 빛나는 밤이라든가 또 사이프러스 연작 같은 걸 볼 때 그냥 눈에 보이는 나무를 그렸구나 그렇게 보지 말고 소용돌이 치는 그런 거대한 사이프러스 나무를 그린 반고호의 그 당시 마음 또 영혼의 움직임 그런 것 속에는 자연 만물에서 어떤 신적인 것 그런 것을 찾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숨은 의도가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밀레 반고호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장 프랑스와 밀레의 그림을 잠깐 봤는데 그냥 수학이 끝난 노젓가리가 있고 또 수학이 끝날 허허로운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그런 양떼 그 다음에 노젓가리 앞에 있는 양치는 목자 그것을 그린 그림이 아니라 그림에서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런 거지만 그 안에는 이제 양은 인간을 상징할 수 있고 인류를 그다음에 이제 양치는 목자는 목사를 상징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그 뒤에 있는 세 가지 노젓가리는 성당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숨어 있는 의미가 어딘지 모르게 그림 속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잘 일러주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여러분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밀레가 파스텔로 그린 아침에 양을 치는 저 소녀를 그린 그림인데 좀 신기하죠. 하늘이라든가 아침에 이제 먼동이 트는 그런 장면을 그렸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참고로 바이블 스터디를 하자고 하는 성경 공부하자는 그런 포스터를 같이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금방 이게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반고호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이제 이게 이제 모네의 포퓰러 연작인데 클로드 모네는 한번 했어요. 인상 떠오르는 태양, 해돋이 그런 거 봤죠? 자, 그런데 반고호는 남불지방, 프랑스 남부지방의 아를레라든가 이런 데 머물면서 이제 사이프러스 나무 같은 걸 많이 그렸어요. 그런데 모네는 반대로 북부지방, 파리에서 한 100km 위에 세느강 상류에 있는
그런 지베른이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 동네에 이제 내려가서 손수집을 짓고 연못도 꾸미고 하면서 평생 거기서 살다 죽었는데, 그때 그 지베른이라고 하는 시골에 어떤 강변이나 언덕에 있는 이런 그 포플러 쫙 이제 가로수가 있는데, 그 포플러를 봄, 여름, 가을, 겨울 몇 년 동안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자,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혹여 여러분 중에 모네의 이 포플러 연작을 이 수업 시간에 처음 보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괜찮아요. 처음 봐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그냥 봐요. 그냥 그림을 봐요. 자, 여러분도 지금은 뭐 조금 이제 좀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별이 빛나는 밤에를 그렸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밤 12시에 나와도 별을 못 봐요. 공해 때문에. 바뀐 거예요. 자, 그렇긴 해도 여러분도 아주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멋진 자연 풍경 앞에서, 혹은 그게 꼭 멋지지 않아도 아담하거나 마음에 드는 그런 어떤 풍경 앞에서 감정이 일어나고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그 맥락에서 여러분이 비록 그림이지만 120, 30년 된 그림이지만 이 그림 앞에서 그림을 보면서 이 포플러가 바람에 움직이는, 바람이 불 때 그 움직이는 포플러를 계속 그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고, 그래서 가을이 가고 봄이 오고 그러면서 똑같은 포플러 가로수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그린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사이프러스 나무, 반 고흐가 그린 사이프러스 나무를 약간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런 뉘앙스가 있는 그런 그림으로 봤듯이 마찬가지 이것도. 그러니까 모네나 반 고흐나 자연 풍경 앞에서, 특히 나무 앞에서 그냥 나무만 그린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걸 느낀 거예요. 실제로 그 화가들이 전달하려고 했던 것은 화가나 포플러면 포플러, 사이프러스 나무는 사이프러스 나무, 아니면 다비트 같이 독일 화가 낭만주의 화가처럼 전나무면 전나무, 그런 나무를 통해서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솟구치는 그런 거대한 나무를 통해서 다른 걸 그린 거예요. 그 다른 거가 꼭 뭐다라고 단답식으로 답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연이죠. 그 자연 앞에서 뭔가 자연을 가능하게 하는, 특히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순환에 맞춰서 변화하면서도 꼿꼿하게 그 자리에 있는, 그리고 햇볕을 받아서 나뭇잎이 흔들릴 때 밝게 빛나는 그런 모습들, 바람,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그린 거예요. 그래서 수십 점을 그려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버리고. 그러니까 모네의 이 포플러 연작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반 고흐 같은 경우하고 마찬가지예요. 반 고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저 그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좀 해석을 좀 해보자. 해석.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나중에 똑같은 클로드 모네라고 하는 화가가 나중에 루앙 대성당 연작을 또 그려요. 한 10점이 남아있어요. 이것도 뭐 수십 점 그려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버리고. 자, 그러니까 성당을 이렇게 그립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성당을 그렸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보라고 그랬어요. 솔직하게 보면 뭐예요? 성당 같아요? 아니죠. 무슨 유령들이 사는 성 같아요. 좀비들이 사는. 그렇죠? 그런 거. 자, 그러니까 루앙 대성당을 왜 그렸는지 그것도 수십 점 그린 거예요. 막 3년 동안
성당 앞에 여관에 2층 방 잡아놓고 계속 그림. 캔버스가 여러 개가 있죠. 8시, 10시, 12시, 오후 6시 쫙 그림. 나중에 악몽을 꿔요. 편지를 썼는데 여보, 성당이 막 무너지는 악몽을 꿨어 이러고. 자, 모네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선언을 했어. 나는 신을 안 믿는다 그랬어. 반 고흐도 목사가 되려고 하고 전도사가 되려고 하다 다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림을 그리게 됐죠. 자, 여하튼 그러나 자기 입으로 나는 기독교를 안 믿는다고 했지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프랑스 사람, 유럽 사람들한테 당신 종교가 뭐요? 라고 물어보는 말은 굉장히 무식한 질문이다 그랬어요. 왜? 지금은 그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아무데도 아무 종교도 안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이력서에 쓸 때는. 그러나 뭐라고? 기독교는 서양 사람들한테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활이에요. 생활. 모든 일련의 캘린더라든가 2000년 동안 반복된 그게 다 기독교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화가들의 그림 속에 포플러를 그렸다고 하더라도 반고흐처럼 종교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 포플러를 뭐하러 그리겠어? 예뻐서? 아름다워서? 아니죠.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 인상주의 이전 혹은 낭만주의 이전에 모든 성당을 그린 그림은 그냥 있는 대로 성당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나 낭만주의 이후부터는 그 그림 속에 그림의 배후에 있는 다른 거, 그림의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다른 걸 그리려고 그래요. 이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너머를 본 거야. 너머를. 그게 몽상일 수도 있고 심하게 얘기하면 망상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환상일 수도 있고 그래요. 자, 낭만주의 때부터 그런 환상, 꿈, 몽상 이런 것들이 서서히 사회 전면에 이제 부각이 돼요. 이제 문학에도 나타나고 음악에도 나타나고 미술에도 나타나고 그래요. 자, 그 흐름이 인상주의까지 이어지다가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초현실주의 같은 걸 만나고 그 이전에 프로이트의 심리학 같은 걸 만나서 이제 무의식, subconscious, 무의식이라고 하는 인간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것 말고 그것을 지배한 빙산의 일각이고 빙산 같은 바닷물 속에 잠겨있는 거대한 무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이론적으로 밝혀내요. 그 흐름이 한 100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당을 이해를 할 때 기독교 신자도 아니라고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당당하게 선언한 모네의 루앙 대성당 연작을 이해하려면은 조금 아까 봤던 포플러 연작을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봐요. 자, 여러분 성당을 왜 그리게? 눈앞에 있는 성당을 그리는 순복음교회를 그리고 명동에 있는 명동 대성당을 그릴 수 있어요. 내가 다니던 성당, 내가 다니던 교회 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안 그려요. 사진 찍으면 되니까. 자, 그런데 성당은 뭐예요? 진짜 성당은 뭘까? 돌로 지은 그 건물만 얘기할까? 아니죠. 아니에요. 진짜 성당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잖아. 그렇죠? 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죽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미친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뭐야? 자기가 부활하는 걸 나타내는 거죠. 부활하는 걸 나타내는. 자, 이제 여기 절에 나가고 또 이런 학생들한테는 조금 듣기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선생님 무슨 뭐 지금 선생님 목사님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 유럽 미술, 유럽 문화를 얘기하려면은 기독교적인 그런 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그 어버이 연합 저리 가라고 이제 골수 기독교인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강의할 때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근데 이건 어쩌겠어. 자, 불교든 마호메시든 종교의 문제는 본질 중에 하나는 그게 다는 아니지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종교는 항상 사회적이고 역사적이에요. 자, 그런데 자, 마음속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다비트, 반고호, 밀레, 모네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성당, 눈에 보이는 나무를 그린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마음을 그리려고 했다. 그런데 적어도 모네까지는 그게 나무면 나무, 반고호도 사이프러스면 사이프러스, 나무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체적인 거죠. 형태가 있는 거죠. 그죠? 형태가 있으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 그거를 포후멜. 그 다음에 나중에 형태가 없는 미술이 나오죠. 그걸 우리가 추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추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또 뭐라 그래요? 비구상. 그래서 앵포후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구상은 뭐예요? 나무를 통해서 사이프러스나 포플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마음속에 있는 성당을 그리겠다는 거지. 마음을 그리겠다. 그게 추상이에요. 근데 마음을 어떻게 그려? 어떻게 그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건 요거예요. 요건 이제 회화가 아니라 스컬처, 조각 얘기인데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요 두 손, 마주보고 있는 두 손인데 이거는 한 사람의 왼손 오른손이 아니에요. 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해봐. 그래야 이게 나와. 자네랑 선생님이랑 한번 해볼까? 한번 해봐. 이렇게 해봐.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한번 잡아도 돼?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한 사람의 왼손 오른손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랑 손을 마주쳐야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거는 아빠 손, 그죠? 이건 내 손, 엄마 손, 그죠?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 인간의 손이죠. 야훼의 손, 아담의 손. 자, 어디서 많이 봤던 얘기지. 바로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 천지 창조 중에 있는 아담의 창조에서 야훼가 아담한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아담을 창조한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지? 왜 거짓말이야?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 진흙으로 주물럭주물럭해서 아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코로 생기를 불어넣었지. 훅 하고. 자, 이게 이 조각의 작품의 제목이 뭐냐 하면 대성당이에요. 대성당. 이게 어떻게 대성당이에요? 자,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자, 마음속에 있는 걸 그래요. 우리가 실제로 부처님이나 마호메시든 아니면 뭐 성당이든 가서 기도할 때 뭐예요? 두 손을 모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급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 손을 좀 잡아주세요. 손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예요. 조각에. 그러죠? 내 손을 잡아주세요. 자, 잡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손을 만나기 위해서, 절대적인 존재의 손을 만나기 위해서 절에 가고, 자, 그걸 이제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알아둬야 될 건 이거예요. 로댕이 살아있을 당시만 해도 이렇게 손을 잘라버린다든가 이러면은 보기 흉해. 뭐야 이게 망측스럽게 이렇게 하고 욕먹었어요. 대담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또 하나
선생님 정말 제목이 멋있네요. 대성당. 그냥 마주보고 있는 두 손이 아니야. 마주보고 있는 두 손 그러면 밋밋하지. 그런데 여기다가 대성당. 이야, 제목이 그림에 의미를 부여하고. 만약에 여기 마주보고 있는 두 손 그러면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 그만큼 작품에서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자, 언제부터 그랬냐? 옛날 성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린 그림은 제목이 별로 필요가 없었어. 피너스의 탄생이야. 뭐 안 봐도 알아. 제목이 없어도 돼. 그 다음에 이건 수태고지야. 십자가 책형이고 다 아는 거야. 자, 이제 제목이 작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것도 이제 인상주의 때, 반고 그때 이제 같이 등장하는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로드코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미국 화가인데 이제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가지고 살았던 화가인데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어요. 이건 이제 리온 박물관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이런 그림은 이 그림 하나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억 해요. 조금 비싸. 조금 비싸죠? 근데 이런 그림을 가지고 마치 성당이나 절간처럼 이렇게 로드코 채플을 만들었어. 그 안에 들어가면은 무슨 뭐 부처님이나 예수님 마리아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로드코가 그린 그림이 있어. 묘한 거죠? 로드코 채플이라고. 무슨 사교 집단이나 뭐 통일교 같은 이교가 아니야. 그냥 그림 자체가 그렇게 우리를 깊은 명상에 잠기게 해요. 요거. 여기 이제 채플이고 안에 내부 모습은 이렇게 되고. 자, 근데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전나무, 그 성당이 있는 걸 그리는 프리드리 가스파 다비드의 그림이. 이거는 안개 낀 해안가에 있는 몽크, 수도사. 자, 구름 낀 안개 낀 해안가에 막막한 엄청난 그런 하늘을 보면서 쓸쓸하게 그 거대한 자연과 맞닥뜨린 한 수도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어디서 왔습니까? 나는 누구죠? 저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 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포플러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그림. 자, 이제 선생님이 다 얘기했어요. 중요한 미술사를 얘기해요. 포흐맨, 나무를 통해서 사이프러스를 통해서 풀을 뜯는 양을 통해서 인류를 상징하고 포플러를 통해서 자연 뒤에 숨어서 움직이는 그런 자연의 원리, 사계절을 표현해요. 그걸 넘어서서 이제 뭐로 온 거야? 일로. 자, 앤포흐맨. 그런 구체적인 눈앞에 보이는 이름을 갖고 있는 개개의 사물이 아니라 그 전체를 무화시키고 그 전체를 통합시키는 거대한 논리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화가 로드코와 비슷한 그런 열정, 그런 궁극적인 호기심,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그림으로부터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심지어 로드코 채플이라고 하는 것까지 생겼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림이 예쁘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모든 시대의 명작들은 그냥 예쁜 게 아니에요. 그 그림의 아름다움과 강렬함 속에는 다른 게 들어있는 거예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의미,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화가들이 그림을 이렇게 쉽게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쉽게 그림을 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조금 거리를 두고 조금 진지하게 그림을 접할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고 그림은
여러분이 이걸 봐야 돼요. 자, 우선 이거부터 보지. 자, 구두. 요거는, 이 구두는 여러 철학자들이 다 한마디씩 했을 정도로 너무너무 유명한 그림인데, 뭐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냥 구두를 왜 그렸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 전에도 얘기했죠. 구두는 반 고흐한테는 그냥 구두가 아니라 자기가 신고 다녔던 신발인 거죠. 그래서 나그네인 자기 자신의 인생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화상이죠. 물론 자화상, 그 작구에 충실하자면 이게 자화상이죠. 근데 이것도 자화상이야? 뭐 이 뒤에 이렇게 뭐 이게 이건 다 뭐야? 뭐 얼굴이 왜 이렇게 무슨 뭐 병 걸린 사람처럼, 그죠? 자, 여러분이 이제 이 구두를 보고 측은한 느낌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두가 그릴 만한 가치가 있는 구두가 아니죠. 아니야, 이건 프랑스 문화탐색이야. 자, 그래서 반 고흐의 자화상이다.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건 이게 오브제, 물건. 여러분이 지금 가장 하루에도 그거 없이 못 사는 물건이 뭐야? 휴대폰이지. 휴대폰 잊어버리면 절망이지. 그죠? 또 엄마나 아버님이 사주신 가방, 그렇지? 또 사랑하는 여자친구,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사준 뭐 어떤 뭐 조그만 뭐 이런 거, 그죠? 펜이라든가 이런 거, 귀한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선생님이 간단한 예를 들었는데 우리는 그런 물건들하고 소통해요. 그건 단순한 물건이 아닌 거예요. 지금같이 이제 물자가 귀하지 않아서 막 쓰고 일회용도 많고 이런 시대는 좀 다르지만 여하튼 그 물건하고 인간은 소통해요. 정이 가는, 정표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런 게 있듯이. 자, 그 이제 물건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 그런 것들이 가장 잘 표현되는 미술 장르가 바로 스틸 라이프, 정물화예요. 자, 그런데 반 고흐의 구두를 왜 봐야 되느냐? 자, 반 고흐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성당도 있지만 요거예요. 이건 다 아는 그림이죠. 감자 먹는 사람들.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 그냥 봐요. 시커매. 물론 전기가 안 들어오지, 그 당시는. 자, 그런데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림을, 이렇게 시커먼 그림을 그리던 반 고흐가 파리에 와요. 파리에 누가 있었냐면 사랑하는 동생 떼오가 있었어요. 떼오가 뭐 했어요? 몽마르트 언덕 밑에 살면서 거기서 화상을 해요. 그림을 거래해 주는. 그림을 사고 파는 이제 그런 화상을 해요. 그래서 거기 와서 같이 살아요. 이게 이제 파리에 왔으니까 그 당시 유행했던 인상주의를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시커먼 감자 먹는 사람과 같은 어둡고 비관적인 그림, 그런 그림을 그리던 반 고흐가 파리에 와서 다른 화가들의 그림을 보니까 인상주의 그림이니까 환하고, 그죠? 지하의 세계를 그린 게 아니라 지상의 아름다운 밝은 햇살이 쏟아지는 그런 파리의 아름다운 시가지, 카페 모습 이런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반 고흐 자신의 그림도 밝게, 아주 밝게 변해요. 그때 막 파리에 와서 그리기 시작한 거의 처음에 그린 그림이 이 구두고, 그 다음에 이 어두운 그림, 감자 먹는 사람들로 대표되는 어두운 시대를 벗어나서 파리에 와가지고
인상주의 세례를 받고 빛을 발견하고 해서 그린 그림의 대표적인 게 바로 해바라기.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여러분이 한 발 물러서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까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 자, 감자는 뿌리 식물이죠. 네, 땅 속에서 자라요. 게다가 감자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그 주식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군안식품이에요. 이거 이제 페루 이 남미에서 들어왔죠. 자, 그러니까 감자를 먹을 정도로 굉장히 가난한 그런 탄광촌 사람들, 가난하고 어둡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감자가 뭐냐? 땅, 지하, 땅 속에서 나는. 그런데 반대로 밝아진 그림을 상징하는 해바라기 시대에 오면은 태양을 향한 향일성 식물이죠. 해바라기. 선플라워. 불란서 말로는 또 혼누솔이라고 그러는데 그는 태양을 향해서 돈다 이런 움직이잖아요. 태양 쪽으로 햇빛을 많이 받으려고 그런 식물이. 그러니까 인상주의를 만나고 나서 인상주의 그림들, 인상주의 화가들을 만나고 나서 그림이 파리에 와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반고흐가 어딜 가요? 파리의 우중충한 파리의 태양이 아니라 더 환한 태양, 더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을 만나기 위해서 지중해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내려가지 말았어야 되지. 내려가서 미쳐버려요. 원래 그렇죠. 태양 가까이 가면 안 돼. 이카루스의 날개에 추락하잖아. 태양 가까이 가면 위험해. 자, 이제 여러분이 반고흐라는 인간을 조금 알 것도 같아. 자, 이제 그 거친 세월을 헤치고 파리까지 온 거야. 구두를 보는 순간 왈칵하고 아, 저게 나구나 하고 마치 자기 얼굴 그리듯이 구두를 그린 거야. 그때까지는 어떤 화가도 구두를 안 그렸어. 그리고 그 구두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도 될 정도로 뭐 다 낡은 구두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감자 먹는 사람들 같은 어두운 그림, 지하 세계를 그린 그런 그림에서 태양이 빛나는 그런 밝고 찬란한 그림 세계로 바뀌게 돼. 그러니까 보통 화가들이나 조각가들, 예술가들, 작가들은 자기의 스타일을 바꾸질 못해요. 그건 여러분이 음식 습성이라든가 잠자는 거, 공부하는 습관 이런 걸 못 바꾸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쉽게 바꿔지지 않아요, 인간이. 그렇죠? 근데 반고흐는 휙휙 하고 몇 번을 바꿔요. 그렇게 스타일을 자주 바꾸고 매번 성공한 화가가 누구냐면 바로 피카소야. 그래서 유명한 거야. 자, 그런데 반고흐는 감자 먹는 누에넨 시대 그런 어두운 탄광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지하의 이미지가 가득한 어두운 그림에서 파리에 와서 갑자기 바뀌어버려. 이게 안 좋은 징조예요. 천천히 바뀌어야 돼. 갑자기 바뀌어버려. 태양을 보려고 지중해로 떠나버린 거예요. 미쳐서 돌아와요. 자, 그래서 반고흐의 해바라기와 감자 먹는 사람들을 뿌리 식물에서 향일성 식물로 제목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중요한 그런 그 변화가 일어났다. 자, 또 하나 이제 반고흐는 자화상을 많이 그렸어요. 이건 이제 광고인데 굉장히 많이 이용해. 자,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어렵게 생각. 자, 여러분 일기 쓰죠. 요새는 일기 잘 안 쓰나?
초등학교 때는 다 일기 써가지고 그림 일기 쓰고 여름방학 때 밀려가지고 일주일치 한꺼번에 쓰고 막 그랬잖아. 그런 기억 안 나? 그게 똑같은 거만 하지. 9시에 일어났다. 10시에 일어났다 쓰고 막 그래가지고 또 야단 맞고 그러지 않았어? 자, 그러니까 일기 같은 거예요. 자, 자서전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화가는 자서전 대신에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그린 거예요. 반 고흐가 자화상을 그린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모델로 해서 그린 거예요. 아주 물리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또 반 고흐가 밀레를 좋아하게 된 이유도 밀레의 판화가 그 화방에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쉽게 그 카탈로그를 사가지고 그걸 보고 모사하고 했기 때문에 또 이제 밀레를 사랑하게 된 그런 이유도 있어요. 자, 그러나 본질적으로 자화상은 자기를 묘사하는 건데 세잔느, 렘브란트 이렇게 몇몇 유명한 화가들 중에 유독 자화상을 많이 그린 그런 화가들이 있어요. 자, 끊임없이 자기에 대해서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무서운 현실이 나타나죠.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거울 앞에 있었더니 거울 속에서 말을 하는 거야. 거울 앞에 있는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그죠? 거울은 심볼이에요. 거울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우리 모두 정상적인 사람들은 거울을 그렇게 무서운 존재로 안 봐요. 그럼 맨날 거울이지 뭐 묻었나? 오늘은 입술이 예쁘게 칠해졌나? 보는 거야 그냥. 옷이 잘 맞나? 그냥 거울이야. 그런데 위기가 오고 어렵고 그렇죠? 그럴 때는 거울한테 물어봐요. 내가 뭘 잘못했니? 물어보는. 다들 그런 경험이 있죠? 그렇죠? 백설공주가 뭐라 그런 거야? 왕비가?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자신감이 있을 때는 거울도 왕비님이요. 그런데 어느 날 물어보니까 백설공주요. 그런 거지? 뭐야? 거울하고 대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울이 나한테 말을 걸 때가 있는 거예요. 무서운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거울을 볼 시간이 없어요. 살기 바쁘니까. 그러나 언젠가 거울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한테 먼저 말을 거는 순간이 있어요. 거울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도 거울이에요.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로부터 그 눈을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금방 알아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눈 보면 알아요. 눈은 거짓말을 못해. 그 눈에 자기 자신을 맞추려고 하죠. 우리 모두는. 왜? 사랑받고 싶으니까. 굉장히 어린아이서부터 나이 많은 할아버지까지 인간은 똑같아요. 타인의 눈은 거울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나는 누구냐. 화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울이 먼저 나한테 말을 거는 순간을 굉장히 자주 만나는 거예요. 반 고흐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그리고 또 그리는 거예요. 모자 쓴 자화상, 귀 자른 자화상, 뭐한 자화상에서 계속 한 달마다 하나씩. 자, 그 기록을 우리는 자화상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 그런
조금은 극단적인, 조금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체험이 있어야만 반고호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고호의 그림은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잖아. 그래서 좋은 것만 보려고 그래. 아, 그림 참 예쁘네. 그림 참 힘차네.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한 발만 더 들어가면 돼. 광고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인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크크 하고 웃고 말아요. 그런데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거죠. 왜 유명해졌어? 많은 비평가들이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반고흐의 작품의 의미를 낭만주의부터 밀레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계속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맞아. 반고흐 그런 의미가 있었군.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유명해졌다고 해서 그냥 유명한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말고 지금 선생님처럼 여러분 스스로 이제 반고흐를 조금 그림을 여러 장 보면서 이제 체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조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런 이 노란색하고 이제 파란색 이런 것들이 강렬하게 대비가 돼요. 그리고 하늘이 막 움직이고 뭔가 지금 무슨 큰 개벽이 일어나는 것 같고 모든 나무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마치 불꽃처럼 화염처럼 이렇게 타올라요. 자,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경험도 중요하죠.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자연 풍경 앞에서 어떤 이제 그런 그 깊은 이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도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미 느낀 사람도 있어.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또 그게 깊어질 수도 있고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하는 거예요. 또 무슨 디자인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느낌이 있어야만 그 느낌이 배어 들어가야 돼요. 그건 만화도 마찬가지고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그 느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건 이런. 자, 그래서 이제 미술사를 배우는 건데, 자, 선생님이 조금 아까 뭐라 그랬냐면 거대한 삼나무, 거대한 사이프러스 나무가 마치 불꽃처럼 일렁인다 그랬어요. 그게 고딕 성당 중에 플랑부아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플랑부아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예요. 불꽃이 일렁이는 것 같아요. 화려한 장식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밀레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반고흐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아까 얘기했어요. 밀레로부터 받았고, 또 그 다음에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반고흐는 나중에 누구한테 영향을 주느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반고흐를 다룬 영화를 한 편 봐라 그랬어. 여러분 다 보지 마. 시간 없어. 어떻게 네 편을 다 보니? 뭐 좋아하는 사람은 봐도 돼요. 그런데 가장 잘 만든 영화는 아니지만 위대한 유산을 한번 봐요. 그거. 그 영화 배우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거만 하나 봐. 자, 다 보지 마. 나중에 그건 이제 방학 때 봐. 자, 그거 하나만 보기로 해요. 선생님하고 약속해. 자, 그런데 누구한테 영향을 줬느냐 이거. 그걸 알아보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반고흐가 언제부터 유명해졌는지 그걸 알아요. 반고흐는 살아생전에 딱 한 점 팔았어. 그것도 우리나라 돈으로 몇만 원도 안 되게. 이걸 누가 사겠어? 안 샀어. 반고흐란 이름도 몰랐어. 몽마르트런드 카페에서 전시회하고 술 먹고 깽판 치고 막 그럴 때 누가 알았어? 몰랐어.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보라고 했던 위대한 유산 반고호, 그걸 보라고 했죠. 거기 보면은 조카가 오는데, 떼오, 자기 동생, 반고호 동생, 떼오 반고호의 아들이죠. 이게 이제 조카 삼촌인데, 반고호가. 그 조카 이름도 반고호야. 그것도 빈센트 반고호야. 자, 얘기가 나온 김에 한 사람 하나 더 얘기하지. 빈센트 반고호가 한 사람 더 있어. 그게 누구냐면 빈센트 반고호의 한 살 위에 형이 있었어. 그런데 그 형이 이름도 똑같은데 딱 1년 전에 죽어요. 그래가지고 반고호 일찍 죽은, 한 살 먼저 태어나서 죽은 그 아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반고호의 엄마와 반고호의 아버지가 반고호한테 주는 거예요. 참 너무 그 부모들이 그 죽은 아들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앞뒤 너무 그 생각 없이 한 거예요. 나중에 반고호가 형 무덤을 가는데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좋아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반고호가 누구냐면 자기 조카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 영화를 보라고 그러는 이유가 반고호가 자살을 했잖아. 그리고 굉장히 평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긋지긋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반고호의 컬렉션을 여기저기 팔아. 나중에 몽땅 다 팔려고 그래. 그래서 그 자기 반고호, 삼촌 반고호의 그림을 살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삼촌 그림을 통해서 삼촌을 만나. 그러고 나서 이건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될 물건이구나.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에다가 기증을 해, 정부에다가. 그래서 암스테르담에 반고호 박물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룬 영화예요. 그러니까 오직 영화로서만 다룰 수 있지. 왜냐하면 생레미 같은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그 병원 수도원 같은 데 이제 자고 있는데 조카 반고호가 나이 들어서 밤에 꿈을 꾸는데 삼촌 반고호가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꿈속에서 죽은 사람을 만나는 건 영화로서만 가능하잖아. 그지? 영화의 장기지. 영화로 이제 이미지를 처리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일대기를 그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반고호의 그림이 유명하게 된 거는 반고호의 이제 제수지, 제수. 그러니까 떼오 반고호 동생의 부인. 이 나중에 반고호가 죽고 나서 그 그림을 전시회를 1910년, 20년대 열심히 해줘요. 자, 그래서 그때 빈센트 반고호라고 하는 유명한 전기를 쓴 어빙스턴이 파리에 우연히 친구 만나러 갔다가 반고호 전시회를 봐. 그리고 거기서 마치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강한 충격을 받아요. 이제 그 일기가 나와.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읽은 거와 똑같은 충격을 반고호의 그림을 보고 받았다. 그게 뉴욕에 돌아왔는데 아무 일도 못 하겠는 거야. 반고호 그 인상이 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챙겨가지고 반고호가 그림 그리면서 이동했던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쪽을 쫓아다니면서 쓴 전기가 빈센트 그거예요. 어빙스턴. 나중에 이제 1950년도에 영화가 될 때 그게 대본으로 쓰이지. 그렇게. 자,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이제 유명해져요. 그 이전까지는 존재도 몰랐었어요. 심지어 돈이 없잖아. 떼오 자기 동생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은 형이라고 하는 놈이 자기 동생한테 그런 돈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굴욕감이 심하겠어요. 그렇죠? 굉장했겠죠. 말도 못하는. 그런데 성격이 이런 말을 이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지. 성격이 지랄 같은 놈이야. 불같아. 그 어느 정도냐 하면은
막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여급 그 카페에 이제 일하는 봉사하는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냐고 막 무릎 꿇고 빌기도 하고 아주 굉장히 그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못 만나 그럴 인간이에요. 그 누가 좋아하겠어 그런 타입을. 자, 그래서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목사가 되려고 하다 안 되고 전도사도 안 되고 쫓겨나고 그렇죠? 그림을 그리는데 한 장도 못 팔고 나중에 정신착란에 걸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유명해지는데 나중에 자, 얘기해. 압생투수. 게다가 혼자 사니까 아를레 내려가서 혼자 사니까 나중에 이제 고갱이 오지만 밥을 제대로 먹는 것도 아니야. 그죠? 게다가 커피 마시고 압생트 같은 독주 마시죠. 게다가 태양 내리쬐는 더운 여름에 나가가지고 그림 그리니까 도는 거예요. 그런 물리적인 생활 습관하고 관련된 그런 일상적인 이유도 만고의 청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러나 그거는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얘기했던 성직, 그림 그리는 일을 성직으로 생각했던 그리고 그 안에서 절대자를 만나려고 했던 조금 무모하고 이제 그런 시도가 겹쳐졌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 막 물감 뜯어먹고 피해망상에 걸려가지고 막 죽이러 온다 그러고 도망가고 막 그래요. 완전히 이제 폐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 잠깐 제정신이 돌아오면은 또 그림을 그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의사가 그림을 못 그리게 해요. 자꾸 그림이 날카로워지고 이제 자꾸 신경을 자극하니까 그래가지고 창문에서만 보고 그려라 그래요. 조금 나아지면 이제 옆에서 그 정신병자 간호하는 그 간호사하고 같이 나가서 그려라. 같이 나가서 그려. 조금 아까 봤던 그 그림이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밀밭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나가서 그린 그림. 그때 이제 그 고갱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자. 어디 갔어? 얘구나. 이제 이 영화에서 앤서니 퀸이 맡은 역할이 고갱이에요. 자, 이제 고갱이 이제 떼오가 그림 장사를 하니까 고갱한테 이제 부탁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떼오가 고갱 내가 형 그림을 몇 점 사줄게. 500이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사줘요. 그 조건을 붙여. 우리 형이 지금 아를레 내려가 있는데 형이 한번 가서 좀 잠깐 몇 개월 좀 같이 있어줄래? 그래. 그러니까 고갱이 그림 사주면 그 이제 그림 팔고 돈 받아가지고 아를레로 내려가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어빙스턴의 이제 그런 전기를 읽으면 돼.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요거예요. 이제 광고로만 보여줘서 미안한데 여기서 조금만 빼면 돼. 짓만. 나머지 다 똑같아.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노란 집이에요. 저 뒤로 기차가 지나가고 있지? 저기 아를역이야. 아를역 앞에 이런 집이 있었어. 그림상으로 노란 집이라고 해서 유명해졌지만 저게 무슨 허름 학고방이지. 다 쓰러져가는 역전 앞에. 그죠? 바로 저 2층에 집이 있었어. 아까 그게 그 집이야. 영화에 나오는 게. 그 아를레 침실이야. 그게. 자, 그 내려왔어요. 고갱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반고 강의라는데 왜 고갱이 얘기를 잠깐 해야 되냐면 서머진 모험의
달과 유페스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 그게 이제 바로 고갱을 다룬 거야. 그러니까 고갱도 반고흐 못지않게 유명하고 뭐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고갱도 화가로서 에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지. 그 두 강한 에고가 만나면 어떻게 돼? 이거는 언제 폭발해도 폭발하는 거야. 그런데 두 사람이 완전히 틀려요, 성격이. 완전히 틀려. 고갱은 좀 느물느물하고, 그래요, 성격이. 반고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고갱 같은 경우는, 그래, 너는 너대로 그려, 나는 나대로 그릴게. 그런 타입인데, 반고는 고갱 보고, 야, 그림이 그게 뭐야? 그리고 덤벼드는 거예요. 당신은 태양을 어떻게 생각해? 덤벼드는 거예요. 그럼 고갱이 미친놈. 그러다 이제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싸웠겠어? 뭐 커피 끓이는 것부터 방 청소하는 것까지 일일이 다 부딪히는 거지. 음식까지. 뭐 종교 문제, 뭐 별게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갱이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이제 나 갈래. 크리스마스 25일 크리스마스 23일 날 나 갈래. 그 짐 싸가지고 간다 그러는 거야. 파리로 올라갈래. 너 같은 놈 내 처음 본다.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고호가 이제 토라진 거야, 완전히. 그래가지고 면도칼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고갱을 붙잡고 막 면도칼을 내리치려고 그러는데 고갱이 탁 돌아서면서 반고를 째려보는 거야. 잘라봐, 이 새끼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고호가 뒤로 물러서면서 씩씩거리면서 지 귀를 잘라. 자기 귀를. 고갱이 미친 새끼하고 가버린 거야. 고호가 자기 귀 잘랐잖아. 그 피가 철철철철 나잖아. 자기 다시 올라와요. 2층 자기 방으로. 쓰러져. 아우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이 올라가지고 왜 그래 방고호 그러고 이제 정신병원에 실려가고 막 파리에서 떼오가 내려오고 있는 난리가 난 거예요. 미친놈이.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자, 반고흐가 여기 내려갈 때, 여기 아를루로 내려갈 때 왜 내려갔느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밝은 태양을 찾아서 가는 남불로 내려가자. 그런데 내려갈 때 무슨 망상을 꾸냐 하면은 나 아를레에 내려가서 떼오야 화가 공동체를 만들 거야. 아유 미친놈이 완전히 헛소리하고 있는 것이. 그죠? 자, 파리에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도 자기 그림을 못 알아주고 내 그림이 인상주의보다 더 앞서가는 그림이고 엄청난 그림인데 자기 그림을 몰라준다고 하면서 나와 마음이 맞는 화가들하고 어울려가지고 화가 커뮤니티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꼽은 사람이 고갱이야. 동생한테 얘기해서 고갱을 좀 내려보내줄래? 해가지고 동생이 떼오가 얼음얼음해서 그림 사주고 해가지고 고갱을 내려보냈는데 몇 개월 살지도 못하고 고갱이 넌더리를 내고 올라온 거야. 귀 자르고 죽은 거, 이제 미쳐버린 거야. 이게 지금 소설이야, 소설. 자, 그 에피소드만 보면 정이 떨어져요. 반고흐 보고 싶지도 않아. 미친놈이지, 완전히. 그런데 반고흐가 자기 그림을 못 알아봐 준다고 불평하고 화가 공동체를 꾸미겠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1920년대 이후에 유명해지면서 비평가들이 다시 보기 시작하고 화가들이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갔던 거야, 세월. 그래서 나중에 이른바 엑스프레시오니즘, 표현주의, 강렬한 색 이런 걸 통해서 마음에 있는 마음을 표현한. 자, 참 불행한 거죠. 자, 대개 그 당시 화가들은 전에도 얘기했던 살롱, 전람회 출품에서
거기서 당선이 돼서 금메달을 따든 동메달을 따든 작품을 팔죠. 그러면 주문이 들어와요. 공식 살롱이 있어요. 그 살롱이 인상주의 이후에 인상주의전으로 바뀌기도 하고 뭐 가을전으로 바뀌기도 하고 앵대빵당, 독립전, 인디펜던트죠. 또 그런 어떤 그 소속되지 않고 지들끼리 하는 그런 전시회를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작품을 인정받고 팔고 이래야 되는데 반고흐는 인정을 못 받았고 반고흐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 자체도 몰랐기 때문에 자기 혼자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린 거예요. 나중에야 그게 이제 사람들 눈에 띄고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지금은 보통 반고흐 그림이 나오면 1억 달러, 1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00억, 2천억씩 해요. 지금은 가장 비싸게 팔리는 작품 작가들 중에 하나가 반고흐. 이제 뭐 없어요. 다 팔려서 다 박물관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퍼블릭 도메인 공공재가 됐기 때문에 박물관에 들어가는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났지 거의. 또 알아? 암스테르담에 있는 것도 그림이 도둑 맞았잖아. 도둑이 훔쳐가지고 꼭 그 놈들은 다 이탈리아 놈들이야. 그다음 잡았어요. 그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공동체를 꾸미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외골수였어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평가들은 눈치 안 보고 다른 화가들의 눈치 크게 안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림을 그렸던 것이. 그것이 나중에 이제 표현주의 화가들, 전위적인 젊은 화가들한테 눈에 띄어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 칭송을 받아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거는 고갱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서머즈 몸의 달과 6펜스라고 하는 이제 거기에 나와요. 그런데 고갱도 일대기를 보면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잘 나가던 증권거래소, 환전소 이런데 금융기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35인가 6인가 결혼도 하고 애도 둘인가 셋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림 그리겠다고 자기 부인 보고 나 그림 그릴 거야 지금부터 찾아오지 마. 그리고 짐 싸가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미친놈이.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떻게 하고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면. 그죠? 그런데 고갱 쪽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떤 거야? 그만큼 그런 위험 다 감수할 정도로 그림을 그리고 싶은 강렬한 뭔가 있었던 것이. 그래서 나중에 다 떠나버려요. 가족 다 떠나고 그림을 그리기로 한 거예요. 나중에는 저쪽 남태평양 쪽에 가서 살고 원시 저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반고흐라든가 이제 폴 고갱 같은 화가들 인상주의 바로 뒷세대예요. 뭐 5년, 10년 그 정도. 거기가 이제 보헤미안 시대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파리 몽마르트르 언덕 주변에 인상주의 작가들 조금씩 이제 인정을 못 받던 화가들이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전위적인 젊은 화가들이 몽마르트르 언덕 나중에는 저 몽파흐나스 인근에 모여가지고 살던 그 시대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미술사에 혁명이 일어나. 아까 얘기했던 반고흐, 폴 고갱 같은 사람이 나오고 또 인상주의는 이미 나왔고 이제 그래서 이제 반고흐를 후계 인상주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후계 인상주의는 대개 이제 전묘파를 얘기해요. 전묘파는 나중에 1시간 할애를 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선생님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초현실주의가 나오고 다다가 나오고 초현실주의가 나오고 그래. 그때 일어난 전쟁이 1차 세계대전. 동시에 러시아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심한 격변 시기예요. 또
자연과학적으로도 그렇죠? 프로이트의 이제 꿈의 해석, 무의식이 나타나고 자연과학적으로도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나오고 막 세상이 바뀔 때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프로이트의 무의식,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이런 것들은 나중에 추상 화가들한테 결정적인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같이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선생님이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자, 그러니까 화가는 그냥 캔버스 앞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림만 그리는 사람이 아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어요. 반고의 그림은 굉장히 광고에 많이 이용이 된다. 그만큼 지명도가 높고 뭐 해바라기 화가라고 그러고 뭘 그러고 다 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잘 이해를 못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반고의 그림을 볼 때는 반고만 봐가지고는 안 되고 영향을 많이 준 밀레도 같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인상주의 영향, 어두운 그림을 갑자기 밝게 만들어준 인상주의 영향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건 자연히 파리에 와서 살게 된 거예요. 문화사적으로는 그럼 왜 모든 화가들이 파리 해가지고 파리에 다 모였느냐. 피카소도 바르셀로나 사람이에요. 스페인 사람이에요. 파리에서 살았어. 우리도 마찬가지. 제독 화가, 제형 화가라는 말 들어봤어? 제불 화가지. 그림. 그만큼 파리가 화가들을 받아줬던 거예요. 아카데미즘, 관학파죠. 그런 하나의 확고한 고전적인 그런 화풍을 유지하는 그런 파가 있었고 거기에 끊임없이 반대하는 그런 모임들, 전위적인 모임들이 전위적인 화가들이 자꾸 충돌하면서 자꾸 미술을 앞으로 끌고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대중들도 살롱전에 구경 가가지고 욕하고 그러면서 호응하고 그 흐름이 쭉 이어졌던 거예요. 그게 2차 세계대전까지는 그래도 프랑스가 중심이 돼.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나치의 압력을 받은, 압박을 받은 퇴폐 미술이라고 해서 막 불태워주고 그러니까 사람 죽이고 그러니까 화가들이 미국으로 막 망명 가죠. 몬드리안 같은 경우. 그때 망명 같은 사람들은 화가들만 간 게 아니에요.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들, 실업가들 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요. 그게 미국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몬드리안인데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랑 같이 맞물려 있다. 이런.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잠깐 이제 그 반고의 그림을 봤는데, 자, 요 그림, 요 의자 얘기만 잠깐 하고 이제 오늘은 강의를 끝내죠.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볼 고갱이 아를레에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요거 이제 의자가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조금 크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네. 자, 요게 이제 반고호의 의자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고갱의 의자예요. 자, 똑같은 이제 의자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 있는 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그 의자가 조금 투박하죠. 그죠? 팔걸이도 없고. 근데 여기는 조금 의자가 팔걸이도 있고 그리고 밑에도 그냥 이런 타일이 아니라 막 양탄자가 있는데 막 꽃이 뿌려져 있고 또 등도 있고 게다가 의자 위에 촛불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의자와 이 의자가 두 개를 비교를 하면 어때요? 이거는 투박하고 이거 반고의 의자고 이거는 무슨 의자냐면 고갱을 기다리면서 그리는 의자예요. 자, 이제 무슨 얘기냐? 반고호가 그만큼 솔직했던 사람이고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래. 반고호가 조금 동성애적인 기질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요 그림은 고갱을 기다리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노란 집, 아글리의 침실을 그렸던 아글리 역전에 있던 조그만 그 노란 집 2층 하숙방, 거기서 이제 반고우가 온다, 고갱이 온다 그래가지고 그린 거예요. 그리고 해바라기도 그래요 그때. 그러니까 마치 해바라기라는 꽃이 태양을 보고 돌듯이 반고우가 고갱을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 이게 고갱을 기다리면서 그린 거. 마치 신부가 자기를 찾아오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린 그림 같아요. 촛불까지 켜놓고 화려하게 그린. 근데 이거는 자기 의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구두하고 마찬가지로 이 의자도 반고호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구두가 반고호라고 직선적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반고호의 그림을 볼 때는 그런 직선적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가끔 있어요. 자, 그게 반고호 그림의 매력이기도 해. 그러니까 너무너무 직설적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반고호의 그림인데, 반고호의 의자인데 투박해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거는 이제 아무리 강의를 하고 배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고호의 구두를 보고 거기서 어떤 비애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어떤 외로움 같은 거, 즉 구두의 임자는 어디 갔나? 저 구두를 신고 저렇게 험하게 달려온 사람은 어디 갔나?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의문을 가져야 되듯이 저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은 어디 갔나? 빈 의자를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선생님이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할게요. 선생님이 20살 때 군대를 갔어요. 이제 복학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전경을 갔어. 전투경찰. 근데 그때는 전투경찰이 하사관이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원주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딱 들어가니까 첫날부터 워카로 때리고 막 두들겨 패는 거야. 자,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휴가를 나와서 어머니를 만나 집에 왔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날 보고 그러시더라고. 너 군대 간 거는 막 다 가는 거니까 아무 저것도 없는데 나중에 네가 훈련소에서 집으로 보내준 옷을 보니까, 신발하고 옷을 보니까 그때 내가 슬프더라 그러시더라고. 네,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꾸 남의 나라 이야기로, 반고호 얘기로 보지 말. 우리가 세월호에서 유품이 나오잖아. 그죠? 그리고 아직도 수습이 안 된 9분이 계신데 그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너무너무 오래 가서 빨리빨리 좀 다 건져내고 좀 잊었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런데 그 유품이라는 게 뭐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여러분 부모님이 사준 거, 여러분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이 준 물건, 그런 거는 함부로 다 대할 수가 없어. 그건 내 분신이야. 자, 그러니까 그림도 좀 그렇게 강렬한 기분으로 이 그림을 봐줄 필요가 있다. 의자를 왜 그렸나? 구두를 왜 그렸나?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 그때만 반고호를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